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짜잔! 우리 이제 4강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강 준비되셨을까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선생님은 할 거예요. 할 테야.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강은 고구려부터죠, 그쵸? 자, 고구려 연표를 그릴 건데요. 여러분들의 이 필기 참여가 필요합니다. 교재에 없는 내용도 선생님이 같이 적을 수 있으니까 쭉 이어서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연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는 게 더 편하고 좋을지를 잘 모르겠어서 가로로 쓰든지 세로로 쓰든지 여러분들 자유예요. 선생님은 판서상으로는 조금 가로로 쓰는 게 좋아가지고 가로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1세기에서 2세기까지가 이제 여기, 그리고 왕주르륵 쓰고 3세기 동천왕, 그리고 4세기 미천왕과 고국원왕, 그리고 소수리망하고 5세기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리고 6세기 해서 문자왕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되는 배경 지식 딱 2개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게. 고구려의 왕의 이름은요,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는 장지명. 무덤이 있는 곳의 지명이 왕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왕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었고, 유리왕, 그리고 왕의 특성들 혹은 특징적인 부분들을 딱 꼬집어서 땡땡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조남이 국강산 광개토 경병왕 호태왕이에요. 그래서 이름에서 따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이제 특징을 따왔다고 볼 수가 있죠. 장수왕은 말 그대로 오래 살았다라고 해가지고 장수왕이니까 특징 플러스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게 여러분들한테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었었던 배경 지식 첫 번째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 누구였었죠, 여러분? 주몽. 정답이에요. 주몽. 자, 주몽이 이제 고구려를 건국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는 해주몽으로 불려지게 되다가, 그리고 이제 남하하게 되면서 졸본의 산간지역으로 남하해서 이제 더 이상 부여에 해씨를 쓰지 않고 계루부, 고씨를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쵸? 고씨, 고주몽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주몽의 둘째 아들들 있었잖아요. 그쵸? 둘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 비류랑 온조는 이제 한강유역으로 남하하면서부터는 자신들의 성씨, 아이덴티티를 부여해서 찾아가지고 무슨 성씨를 쓰게 돼요? 부여 성씨를 쓰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고구려를 건국한 왕은 바로 주몽이라는 건데, 주몽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 바로 동명왕입니다. 동명왕. 동명왕. 뭐가 아니냐면 태조왕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지금 이야기 아주 좋았어요. 통상적으로 나라를 세운 사람 하면은 우리가 태조 이성계, 태조 왕건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쵸? 그것은 이제 묘호야, 얘들아. 묘호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태조 왕은 나라를 건국해서 태조라고 부르는 게 아닌 거야. 태조 왕.
왕의 이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된 거기 때문에 동명왕이 주몽이고 태조왕이라 그래도 나라를 건국한 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2세기경에 이제 요 고구려 초반에 건국하고 초반에 이 태조왕의 업적이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헷갈린다 이거야. 근데 태조왕이 나라를 세웠던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짚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 것인데요. 2세기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화면이 살짝 옆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동을 해봤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고구려의 2대 왕은요. 아버지 저여유 유리여유 이렇게 내려왔었다 그랬잖아. 유리왕. 첫째 부인의 아들이었었던 유리가 이제 내려오게 된다. 부여에서. 그래서 고구려의 2대 왕이 됩니다. 유리왕의 업적이라고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충분히 배웠을 텐데 선비족 기억나시나요? 이 중국의 북방에 있었었던 유이민들, 이민족이 있었잖아요. 그쵸? 선비족 되게 잘 싸워서 무서웠었다고. 우리 효문제의 북이라는 나라 배우면서 선비족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선비족과 이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원 전에 선비족을 공략했었던 적이 있었었다. 요 정도는 그냥 가볍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삼국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도가, 중심지가 어디로 변했냐가 되게 중요해. 근데 시작부터 이동을 합니다. 졸본이라고 하는 산악지대에서 산간지역에서 형성을 했었고 이대왕 유리 때 국내성으로,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천도가 된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국어학원이잖아, 얘들아. 그래서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랑 다 배워봤었는데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대 가요가 있다 그랬어.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저항 없이 웃음이 이게 시원해오네. 성북동 비둘기, 성북동이 언제 가장 오래된이라고 했는데 황조가예요. 황조가. 암수 정다운 저 꾀꼬리. 꾀꼬리랑 비둘기가 비슷하다 이렇게 간 거구나. 아니에요. 자, 우리 꾀꼬리를 보면서 이 화자의 굉장히 외롭고 슬프고 서글픈 마음, 쓸쓸한 마음을 잘 표현한 작품이 황조가라고 하는 고대 가요인데 이 황조가를 통해 가지고 유리왕의 당시 심정을 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유리왕은 부여에서 남하해가지고 아버지가 계시는 고구려로 내려왔는데 그리고 주몽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세상을 떠난단 말이죠. 이 세상을 떠나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도 잃었고 그리고 또 자신의 아내였었던 결혼했었던 부인도 세상을 떠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유리왕은 결혼한 부인도 아버지도 그리고 어머니도 떠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세 번째 이후에는 왕이기 때문에 계비를 드리게 된단 말이야. 이 계비가 치희랑 화희라고 하는 계비가 있었단 말이지.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치희한테 마음이 있었는데 둘이 계속 싸우는 거야. 이래서 일부 일처제가 가장 진화한 이 결혼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나 봐. 아내가 둘이니까 아내가 둘끼리 너무 싸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치희가 됐어 나 이렇게 싸울 바에는 돌아갈 거야 해가지고 본인의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화희도 떠나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유리왕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네. 저 꾀꼬리도 암수 짝이 있고 저렇게 정다운데 나는 누구랑 같이 돌아갈꼬? 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황조가를 지었다. 자, 그리고 유리왕 다음에 이제 별표를 쳐야 돼요. 바로 태조왕 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유리왕을 일부러 앞에 쓴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였냐. 선생님이 맨 처음에 여러분들 태조왕부터 쓰면은 오해한단 말이야. 태조왕이 나라 건국한 왕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앞에 2대 왕이었던 유리를 썼고요. 태조왕에다가는 꼭 별표를 좀 해줍시다.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태조왕, 일단 우리 계로부, 손노부, 관노부, 손노부, 전노부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세습했었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는 딱 한 명의 성씨로 정해놓는 거야. 5부 중에 딱 한 부족. 뭐야? 계로부 고씨. 계로부 고씨. 왕위 독점 세습. 그리고 독점하고 두 번째
왕위를 세습하는데 우리 조선시대처럼 왕의 아들이 물려받는 게 아니라 왕위를 형제끼리 상속하게 된다. 왕위, 형제상속. 그리고 우리 이 선생님 뒤편에 보면은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구려가 옥저를 복속했다라 그랬었죠? 그 옥저를 복속했었던 이가 바로 고구려의 태조왕이 되겠습니다. 옥저를 복속하고 동해를 공격했습니다. 옥저 복속, 동해를 공격했었다. 이런 것들은 꼭 적어놓을 필요가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옥저까지 고구려의 영토가 더 확장이 되었었다라는 이야기. 이후에는 중국에 있는 이 요동까지도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동 공격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현도군까지 공격하는 모습. 이후에는 태조왕 다음에 고국천왕이야. 고국천왕. 2세기 말. 197년까지 이제 집권을 했었던 게 이 고국천왕이었었거든요. 고국천왕은 이름 그대로 높을 고 나라국, 나라를 하늘처럼 높게 하는 왕이라는 거야. 그 말은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쵸? 사람들이 엄청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이었었어. 어떻게 백성들의 민심을 샀을까를 조금 생각해 보면서 이해를 해봅시다. 일단 고국천왕은 첫 번째, 부족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오부를 개편합니다. 오부 개편. 괴로부, 손노부, 손노부, 관노부, 전노부라고 했었던 이 오부를 부족적 성격에서 행정적 성격을 띠는 오부로 개편하게 된다. 그래서 왕의 권한이 강해지려면 중앙의 집권이 돼야 된다 그랬지. 중앙 집권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 주변에 있는 왕 주변의 귀족 세력들의 힘이 세지면 지방 분권이라고 그랬었죠. 지방 분권과 강력한 왕권이 같이 공존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귀족 세력들 견제하는 거다. 귀족 견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행정적 체제로 나눠 놓은 것이에요. 귀족 견제. 그리고 고국천왕 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모습들처럼 왕의 아들이 왕위를 차지하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의 아들인 세종이 다음 왕이 되는 그런 모습. 왕위 형제상속. 왕위 형제상속으로 넘어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위 형제상속.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요, 귀족 견제하고 왕이, 형제래. 죄송해요. 부자 상속이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왜 형제야? 그치? 부자 상속이 되는 거고, 아비부에 아들 자자를 써가지고 부자 상속이 되는데, 요렇게 되면은 왕권이 강해지는 역할을 하는 거지.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는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야. 자, 이제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 간다. 선생님이 줄임말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줄여서 한번 설명하고 싶어요. 백성들이 정말 배고파서 죽어가는 이 시기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돋보였었던 이 법이야말로 진짜 대박법. 진짜 대박법 줄이면 뭐가 돼요? 진대법. 짜박법. 아니거든요. 진대법이 되는 것입니다. 짜박법 아닙니다. 진짜 대박법, 진대법. 그래서 진대법을 실시했었다. 뭔데 그렇게 진짜 대박법이라고 강조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빈민구제정책으로 민생을 안정시켰었던 민생안정 정책이었다.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가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니? 겨울. 그치, 우리가 아무래도 오늘 또 날씨가 또 추워져서 더 겨울이 고단하게 느껴집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 농경사회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 겨울보다 더 힘든 시기가 있어요. 바로 봄이에요, 여러분. 가을에 추수를 하면 추수한 것들로 겨울을 어떻게든 버틸 수는 있거든요. 근데 봄에는 가을에 추수한 거 겨울에 열심히 먹다 보니까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그치? 먹을 것도 없고, 봄에 이제 땅이 막 녹기 시작해서 씨도
아직 뿌리기 전이야. 혹은 씨를 막 뿌린 상태라서 새싹도 움트지 않았어. 이런 상황에는 진짜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도 봄철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산에 가가지고 나무 껍데기를 뜯어가지고 나무 껍데기를 삶아 먹기도 했었대.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이나 해봐요. 소화가 하나도 안 되는 그 영양분이라고는 없는 나무 껍데기가 장기를 다 찌르고 이제 막 결국에는 영양분이 없으니까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그대로 나오면서 은꼬를 다 찌르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은꼬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말 하잖아. 그런 게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할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너네 봄이 힘들구나. 그럼 봄철에 곡식을 빌려줄게. 너네 추수할 때 갚으렴이라고 이야기했던 춘대. 봄에 대출해주는 거야. 춘에 빌려주고 대신 빌려주고 가을에 가을추 갚아라 납부를 해라 했었던 춘대추납의 진대법을 실시해서 백성들이 와 다행이다. 나는 이번에 농사 못 지어가지고 큰일 나는 줄 알았어 했지만 이렇게 빈민을 구제하는 정책을 펼쳤었던 인물이 고국천왕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3세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세기는요 동천왕 한 글자 차이니까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미천왕 이랑 제발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미리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을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위에다가 한번 적어볼게 얘들아. 한국사라 그래가지고 한국만 안다고 끝이 아니야. 당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가 어땠는지를 함께 파악하면서 이해를 하면 더욱 도움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세계사를 배운 거 아니겠니? 자 1세기, 2세기경에는 후한, 유수의 후한이라는 나라였어. 후한. 여러분들 그 진시황이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했었던 건 기억나죠? 그쵸? 선생님이 그때까지는 1차 시에서 이야기를 했었어. 춘추 전국시대 때 철기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유입되었었고 철기가 유입이 되었었고 본격적으로 수입이 되었었던 시기 철제 문화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수용되던 시기는 진나라 때 이렇게 고구려로 망명 왔었던 위만 조선 때부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었던 진나라가 진시황 죽고 나서는 이후에 농민봉기 일어난다 그랬어요. 강력한 법으로 사람들을 탄압해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이 반발심에 일어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형성됐었던 나라가 한나라였어. 초한지 기억나죠? 유방의 한나라와 항우의 초나라. 결국에는 이제 유방의 한나라가 성립이 되고 이 진나라 때 왜 뭐 세웠다 그랬었어? 만리장성 세웠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만리장성이 완성되는 시기가 한나라 때였는데 만리장성을 지은 이유는 북방민족인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였었다. 근데 흉노도 흉노만의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한나라랑 이제 한나라한테 이제 나 흉노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한나라 입장에서는 흉노가 원체 잘 싸우니까 살짝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지. 한나라의 고조였었던 유방은 처음에는 이제 당시 이 흉노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묵특선우. 여기서 선우는요. 친구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의 이름이 아니라 선우는 여러분 왕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어. 그래서 묵특이라는 사람이 전성기를 이끌었으니까 한 고조랑 묵특이랑 같이 한나라에서 물자를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화친을 맺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름대로 한나라에서는 흉노의 눈치를 조금 보고 흉노도 오케이 우리가 물자를 받았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하는 모습이었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후궁 이야기도 했었었죠. 모연수 궁중화가 얘기하면서. 근데 이 한나라가 7대 왕이었었던 무제 때부터는 흉노를 정벌하기 시작했었어. 그치? 한무제가 흉노를 정벌하고 그리고 흉노 제국은 이후에 한무제의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쇠퇴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흉노랑 나름대로 좀 잘 지냈었던 고조선이라는 나라도 한무제의 침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고조선 우거왕 때 왕검성이 함락되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나라도 결국에는 이제 분열이 된단 말이지. 왕비 측 집안이었었던 외척 가문들, 왕망의 신나라가 이제 건국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다시 유씨 왕조의 한나라를 부흥시켜 보겠다라고 했었던 유수라는 인물이 후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거 다 여러분들 중학교 졸업하면서 머릿속에 탑재하고 있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에요.
맞죠? 당연하죠. 자, 그래서 후한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시기가 이제 1세기, 2세기 경이었었고, 후한 다음에 후한에서 뭐 일어났었지? 농민봉기가 일어났지. 노란 두건을 쓴 도적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었던 난. 무슨 난? 그렇지, 황건적의 난이었었어.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이 후한이 멸망하고 후한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로 분열되었었던 무슨 시기? 삼국시대였었다. 삼국시대. 위초고, 중국,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로 쪼개어졌었던 시기였었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초고에서 가장 치고 나갔었던 나라가 조비의 위나라였어. 조조의 아들 조비의 위나라였었는데, 위나라가 삼국을 거진 통일할 때 싶었다가 삼국을 통일했었던 것은 사마시네 집안의 진나라였었지. 근데 선생님 진나라가 두 개인데요. 한자가 달라. 헷갈릴 수 있겠지. 진시황의 진나라랑 사마시, 사마염의 진나라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서진이라고 부를 거야. 이 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위진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진나라가 삼국을 통일했는데 아이고 안 좋은 일은 왜 자꾸 겹쳐서 일어나는 걸까? 따그닥 북방민족들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흉노족, 선비족, 강족, 갈족, 저족 5쪽의 이 이민족들, 유목민족들이 침입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진나라가 창장강 이남 지역까지 밀려나게 돼. 그래서 서진에서 동쪽으로 밀려났대요 하면서 동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북방민족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북조와 남조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북방민족들이 침입하게 되면서 여기에다가 나라를 여러 개 세워버리고 진나라도 분열되면서 한족들끼리도 여러 나라를 만들어서 5호 16국의 혼란기가 오게 되었었다. 이 시기를 두루 위진 남북조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4세기는 뭐겠어요? 5호 16국. 그리고 5세기 경에는 이제 남북조 시대였다. 남조와 북조가 대립했었던 남북조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조랑 북조가 사이가 좋을 리가 만무하죠. 그쵸? 왜냐면 북조는 유목민족들이잖아. 선비족, 흉노족. 막 말 타고 이제 만리장성 넘나들어가지고 들어온 유목민족들이 원래 한족이 살고 있었던 곳을 밀어낸 거야. 창장강 이남까지.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지. 그치? 그리고 남조는 당연히 북조를 싫어해. 북조를 이제 주도했었던 나라가 선비족의 북이라는 나라였거든요. 효문제의 북이. 요런 나라는 이제 나름대로 호족의 문화도 같이 호족의 문화, 한족의 문화를 융합시키려고 하는 호환 융합 정책을 펼쳐가던 시기였다. 여기까지 배경 지식. 당연하죠? 기억이 안 나는군요. 상관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맥락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동천왕 시기 때 우리가 위라고 하는 이 중국의 나라랑 대립했었어. 그래서 서안평을 공격했을 때 위에 관구검이 침입을 해오게 됩니다. 위에서 침입을 하면서 우리의 환도성과 그리고 국내성이 함락되었었는데 이때 우리는 나름대로 위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라의 모습이 위나라가 이렇게 북쪽에 있고 총나라는 보다 서쪽에 위치해 있고 오나라가 이렇게 동쪽에 있었어. 여기에 고구려 있잖아 얘들아. 위랑은 대립해. 그럼 어디랑은 친하게 지내야 될까? 여러분들의 외교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친해요. 재밌었어요. 지금 있는 나라들 칠판에 보이는 나라에서 얘기해주세요. 오나라랑 친하게 지내. 촉은 너무 머니까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오나라랑 친하게 지내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 동천왕 때 오와 수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던 거야? 위를 견제하기 위해서였겠지. 그치? 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오와 수교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시기 동천왕 때였습니다. 동천왕이랑 미천왕은 한 글자만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 그랬지. 어떤 부분에서 헷갈릴 수 있냐면요. 미천왕 때는 우리가 그 서안평을 점령합니다.
서안평 점령이라고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점령했었던 시기를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싶단 말이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은 선생님의 입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해주고 싶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시 이제 고조선이 멸망했을 때 한에서 우리 고조선의 영토에다가 설치했었던 4개의 군현이 있었죠. 그쵸? 4군현, 한 군현이 있었단 말이야. 낙랑, 진번, 임둔, 현도. 그 중에서 이제 낙랑과 대방군을 축출해내게 된다. 낙랑, 대방군을 축출해내게 된다. 축출이라는 게 쥐어짜서 이제 줄수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건 추출이고, 추출한 게 아니라 축출했다. 그 세력을 뽑아냈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야. 축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대동강 유역 확보. 대동강 유역 확보. 여기까지가 미천왕의 이야기였고요. 자, 미천왕 다음의 왕은요. 이거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고국 원왕이었어요. 고국 원왕이 뭐랑 헷갈려요? 고국 천왕이랑 헷갈리대요. 근데 얘들아, 뭘 헷갈려? 고국 원왕은 아이고 원통해 라고 생각을 해요. 원통하다 원통해 고국 원왕. 선생님이 그 이야기 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성기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네, 제일 먼저 네? 대동강 확보가 2,000원이에요. 네. 오나라랑 협력한 것도 2,000원이에요. 오나라는 동천왕이에요. 네. 자, 대동강 유역을 확보했었던 건 미천왕 때예요. 이해 안 되면 질문해 주는 거 좋아. 혹시라도 선생님의 말이 좀 빠르다면. 얘들아, 고국 원왕은 원통하다 원통해. 4세기에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백제였다고 그랬죠. 백제의 근초고 왕이야. 지금 시기 몇 세기야? 4세기죠. 지금은 어느 나라의 시대야? 백제의 시대였었단 말이야. 백제가 당시 고구려랑 황해도 일대를 두고 대립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평양성에서 전투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 고국 원왕이 근초고 왕의 공격으로 전사하게 되는 거지. 이런 내용은 꼭 적어주는 게 좋겠죠. 자, 당시에 이제 고국 원왕 때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비족이 침입하기도 했고요. 선비족의 침입을 해가지고 당시 환도성이 함락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환도성 함락. 거기에다가 안 좋은 일은 왜 자꾸 겹쳐서 일어날까라 그랬었지. 백제의 공격으로, 백제의 침입, 백제의 공격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원왕이 전사합니다. 전사 여기까지. 왕이 죽었어? 그러면은 혼란해지는데 안 돼.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고구려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망정인데 백제랑 신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왕이 피살당하거나 전사하게 되면은 왕권이 크게 낮아질 수가 있거든. 근데 이 다음 왕이 정말 국가의 기틀을 잘 다져 놓습니다. 바로 이 광개토 대왕의 큰아버지가 되는 소수림 왕이에요. 소수림 왕에다가는요, 별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별표를 꼭 3개를 쳐주세요. 아시겠죠? 소수림 왕은 광개토 대왕이 전성기를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기반을 잘 닦아주는 인물입니다. 소수림 왕은 중국 당시 전진과 교류를 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이제 불교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불교 수용, 불교 공인이었습니다. 불교 공인. 그리고 이제 법치국가의 기반이 되는 율령을 반포하는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들 한나라 때 이제 설치되었었던 학교였었는데, 한나라 때는 태학이라고 하는 유교뿐만이 아니라 지배층들의 이 자제들을 공부시키는 학교가 있었단 말이야. 그것을 이제 소수림 왕 때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고구려 최고의 교육기관의 역할을 했었고요. 지배층들의 자제들을 공부시켜가지고 인재를 양성하는 태학을 설치했었다.
태학 설치, 까지 같이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세기 같이 한번 볼게요. 오세기는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그 광개토대왕인 것이죠.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입니다. 국강상강개토경평왕 호태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광개토대왕이 전성기를 이끌었다 그랬을 때 일부 친구들이 약간 갸웃하는 경향이 있어. 선생님, 이 전성기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전성기의 기준은 조금씩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한 개인이 얼만큼의 영토를 확보했느냐, 얼만큼 확대했느냐를 물어보는 편이에요. 종합적으로 가장 영토가 넓어졌었던 시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광개토대왕이 아닌 문자왕 때, 6세기의 문자왕 때가 될 거예요. 문자왕 때가 고구려의 최대 영토 범위였었거든요. 지금은 광개토대왕이 한 사람 개인이 만주일 때부터 한강의 상류까지를 이제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이야. 광개토대왕이 주로 확보했었던 영토가 그러면은 북쪽이야, 남쪽이야? 북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통해 가지고 고구려의 세계관을 엿볼 수가 있어요. 광개토대왕은 연호를 사용했는데 영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을 영원한 즐거움 영락대왕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은 중국식 연호를 따라서 똑같이 쓰다가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라는 것은 우리는 중국과 똑같은 대등한 혹은 그 이상의 대단한 나라다. 우리도 독자적인 나라다. 라고 하는 고구려만의 독자적 세계관이 나타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연호 사용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동에 위치해 있는 후연과 비려, 숙신까지 이 만주 일대를 장악했습니다. 요거 후연, 비려, 숙신까지 영토를 크게 확보했었다. 정벌이라고 적어볼게요. 만주 일대의 영토를 확보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 때 이제 백제를 공격하기도 했어요. 백제 아신왕 공격. 그리고 백제를 공격하면서 한강 한강 유역의 상부를 우리가 이북을 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강 이북 진출. 와, 고구려 영토 진짜 넓어졌다. 만주 일대도 넓어졌고 만주 일대까지 이제 장악을 하고 거기에다가 아까 미천왕 때 대동강 유역 확보했다가 한강까지 지금 내려온 거잖아. 한강 이북 지역까지 차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토가 두루 북쪽과 남쪽 조금씩 남쪽도 넓어지는 모습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고구려의 이 광개토대왕 업적 중에서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물어보는 업적이 있어. 어느 나라랑 관련이 있냐면 신라랑 관련이 있는 업적이야. 신라의 뇌물 마립간이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신라는 동남쪽에 치우쳐져가지고 조금 발전이 더뎠었다라고 얘기했잖아. 삼국 중에서는 가장 처음에는 느렸어요. 그런데 이 신라에 자꾸 침입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가야랑 되게 친한 애들이었어. 가야에는 이 변한 일때부터 철이 풍부해서 일본이랑 교류했었다 그랬었죠. 외에 수출하기도 했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외세가 여기 신라 사로국으로 계속 침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라에서도 혼자서 막아내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5세기의 전성기는 고구려니까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마립간이 광개토대왕이 훨씬 어리거든요. 광개토대왕이 18살에 왕에 올랐는데 뇌물마립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제가 고구려의 노객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신라를 구제해 주는 것이 바로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된다. 그래서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이제 축출하게 되는 것이다. 왜구를 토벌하게 된다.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토벌한다. 선생님, 파란색은 뭐예요? 신라는 파란색, 백제는 노란색으로 쓸 건데 이것은 지금 신라랑 관련 있는 업적이니까 파란색으로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왜구를 토벌하게 되는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근처에 있었던 금관가야까지 피해를 보게 돼.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되면서 크게 쇠퇴해요. 전기가야 연맹을 이끌어가던 게 누구라 그랬지? 전기가야 연맹, 김수로 왕의 금관가야라 그랬었지. 그 금관가야가 이제 힘이 쇠퇴하게 되면서 해체됩니다. 이후에는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어 갔었던 게 바로 대가야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증거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타이밍이 됐죠. 증거 있어요? 신라를 구제했다고 하는 증거,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첫 번째는요, 광개토대왕 릉비. 광개토대왕 릉비. 여기에서 릉자가 무슨 뜻이겠어? 무덤 릉자죠. 무덤에 세워진 비석에 광개토대왕이 그동안 이제 살아 생전에 업적이 쭉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야. 18살에 왕위에 올라서 39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엄청난 업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줄줄줄줄 나와 있는 거지. 거기에 보니까, 표현은 신라를 동쪽에 오랑캐 동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동이를 구제해 준 적이 있다. 왜구 때문에 멸망할 뻔한 나라를 신라의 이 뇌물마리간 이 도움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어떻게 했다? 구제를 해주게 되고 망할 뻔한 나라를 구해주셨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호우명 그릇이에요.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호우명 그릇이 더 크게 나와 있고,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광개토대왕 릉비보다 비석이 여러 개 있단 말이야. 이거 말고도 신라에서도 비석 4개 해야 되고, 그리고 장수왕 때도 충주 고구려비도 있고 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서 요 호우명 그릇을 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내시는 편이에요. 호우명 그릇이 출토되었었던 곳은 호우총이라고 하는 무덤이었었는데 이 호우총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신라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야. 신라에 있는 호우총에 갑자기 그릇이 발견됐는데 이 그릇 뒷편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광개토대왕의 서거 일주기를 맞아가지고 기념하는 내용이 써져 있었다라는 거야.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왕인데 이게 왜 신라에까지 나와 있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당시 이 400년에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구제해 줌으로써 광개토대왕의 영향력이, 고구려의 영향력이 신라에까지 미쳤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광개토대왕의 아들 누구야? 장수왕 해봐야지 얘들아. 장수왕 같이 나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맨 처음에 유리왕 했었을 때 초록색으로 썼던 부분이 있었어. 뭐였지? 중심지가 천도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장수왕 때 이제 중심지가 이동하게 되는데 그 내용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 정세로 보면은 지금 중국이 남북조 시대잖아. 남조랑 서로 사이가 안 좋아. 북조랑 남조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봐.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있어. 재원이가 유진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근데 유진이랑 친하게 지내면 당연히 싫겠지. 나랑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재원이랑 민구랑 둘이 정말 친한데 민구랑 유진이랑 사이가 좋은 거야. 그럼 재원이 입장에선 민구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야, 나 유진이랑 사이 안 좋은 거 몰라? 유진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게 여러분들 학교 때 여학생들은 특히 이런 걸로 많이 싸웠거든. 야, 나 걔랑 사이 안 좋은 거 알면서 걔랑 왜 친하게 지내? 나랑 친구할 거면 걔랑 친구하지 마. 이런 것들 많이 한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북조랑 친하게 지낼 거면 남조랑은 친하게 지내기 어렵고 남조랑 친하게 지내려면 북조랑 친하게 지내긴 어려운 거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이제 민구의 입장인 거야. 나 재원이랑도 친구하고 싶고 유진이랑도 친구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인 거야. 근데 그 어려운 것을 합니다. 장수왕의 업적 남북조와 동시다면적인 외교를 합니다. 남북조 모두와 우리가 외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장수왕이 펼쳤었던 정책이 무엇이었냐? 남쪽으로 전진하라! 라고 해가지고 고구려의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수도가 천도되었었다가 국내성에서 어디까지? 평양.
여러분들 평양 알죠? 지금 북한에 있는 그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야? 남쪽으로 전진하라. 한강 유역을 차지하겠다. 우리 아버지가 이 한강 이북까지 진출하셨는데 한강 전역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 정책을 우리가 무슨 정책이라고 하는 거야? 남쪽으로 전진 남진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진 정책을 펼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밑에 있었던 두 나라가 겁에 질려버려요. 특히 어떤 나라? 한강 유역을 끼고 있었던 한강 유역이 중심지였었던 백제가 덜컥 겁을 먹는 거지. 아, 어떡하지 고구려 이대로 가다가 더 내려오면 큰일인데 우리 한강 유역 다 뺏기겠네.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일단 밑에 있는 나라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을 합쳐야겠지. 그래서 당시 이 백제의 비유왕과 그리고 신라의 눌지마립간이 서로 손을 잡고 우리 일단 동맹이야. 서로 무슨 일 있으면 도와주기야 라고 해가지고 신라 할 때의 라, 백제 할 때의 제, 뒷글자를 따서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신라 이렇게 싸가졌어요. 왜? 고구려 덕분에 살았는데 왜 갑자기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이 나제 동맹이 그렇게 크게 활약을 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요. 나제 동맹인데 백제만 마음이 엄청 타고 신라는 사실 이렇게 눈치를 조금 보는 모습이야. 그래서 당시에 백제의 왕이 이거 큰일 났다. 남진 정책? 이거 무슨 일이 나도 큰 사단이 날 것이다. 장수왕 어떡하면 좋지? 해가지고 중국의 도움을 요청해. 예로부터 여러분들 다굴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 들어봤죠. 아무리 잘 싸워도 다굴을 때리면은 아이고 거기엔 장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고구려라는 나라 그 옆에 있는 나라가 뭐가 있었을까? 중국 있잖아, 중국. 중국가 지금 남조북조 있다며. 남조북조 있으니까 북조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야. 북조의 중심이 됐던 나라는 효문제의 북이라는 나라라 그랬었지. 그래서 북위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백제랑 이 북위가 같이 협공을 해서 고구려를 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행복회로를 돌리는 것보다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금 백제가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백제의 왕이 이 북위에다가 국서를 보냅니다. 장수왕을 협공합시다. 고구려를 협공합시다. 여기 정말 야만적인 나라예요. 해가지고 국서를 보냅니다. 국서를 보내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수용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국서 보냈는데도 국서가 무시당한 이 와중에 누가 침입하는 거야? 장수왕이 침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진 정책을 펼쳤었던 장수왕, 백제의 중심이었었던 한성을 함락시킵니다. 백제의 중심지가 어디였었다고요? 한성을 함락시켰다. 그러면서 이 백제의 왕이었던 너무 괴로워. 진짜 장수왕 때문에 너무 괴로워. 라고 했었던 괴로워요. 괴로왕이 아차산에서 전사를 하게 되면서 백제는 이제 왕권이 조금 위태로워져요. 점점 위태로워지게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괴로왕 전사. 하지만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완전히 차지하게 된 거야? 어디를 차지하게 된 거야? 한강. 그렇지.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었었다라는 것. 자, 그래서 한강 전 지역. 한강의 전 지역과 왜 이렇게 흔들리냐? 그리고 중령의 남양만을 잇는 통로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통로 완성. 글씨가 살짝 그러죠. 분필 살짝만 바꿀게요. 너무 흔들려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강 전지역 중령 남한망에 있는 이 통로를 완성하게 되었었다. 장수왕 영토 어떻게 한 거예요? 확장한 것이죠. 어디로 확장해서? 북쪽이야, 남쪽이야?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 유역을 어떻게 했다?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5세기에는 고구려의 전성기야.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했는가? 한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했었던 시기는 장수왕 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문자왕입니다. 문자왕은요, 여기 부여 있죠? 부여까지를 복속하게 되면서 고구려 역사상 최대 영토로 확장하게 된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로 우리 4강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 뒤에 있는 문제 지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답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고구려를 강국한 주몽은 옥저를 정복했다. 옥저를 정복하고 옥저를 복속했었던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 태조왕이라 그랬지. 태조왕이 주몽이랑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몽은 무슨 왕이야? 동명왕이야. 태조왕, 여기 이렇게 애매하게 써놨네. X. 태조왕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 자, 요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치적이고 부족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오부를 행정구역으로 개편했다. 누구입니까? 고국천왕. 5가 되는 것이죠. 3번 4세기 미천왕 때 중국의 9년 세력, 한 9년을 몰아냈다 그랬어요. 낭랑대방군 9년 세력 밀어낸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5가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중국 전현의 침략을 받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이래서 방금 재원이가 질문을 했죠. 전현의 침략을 받기도 했어요. 누가요? 고구려가 전현의 침략을 받기도 했다라는 건데 전현이 뭐예요? 고국 원왕 때 침입했던 선비족이 전현이야,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전현의 침략을 받기도 했었고 이후에는 우호적인 관계가 됩니다. 아시겠죠? 5번 고국 천왕은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전사했다. 고국 천왕이 지금 1, 2세기잖아. 그치? 아니지. 누가 전사했어? 아이고 원통하다. 원통해! 라고 이야기했었던 고국 원왕이 전사하게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5번 보겠습니다. 5번 했고 6번 불교를 공인한 사람은 누구예요? 소수림왕. 7번 소수림왕은요. 무엇을 세워서 최고의 교육기관? 태학을 설치를 했었다라는 것. 8번 광개토대왕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로 알려져 있으며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9번 보겠습니다. 광개토대왕은요.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해냈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기고 그리고 무슨 정책을 펼쳤어요? 남쪽으로 전진하라! 남진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4강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여러분 괜찮죠?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갑자기 싹 지운 다음에 검사를 하면은 대부분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모르죠.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에 정리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삼국시대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선생님이 여기 지도 그렸었던 부분에다가 정리를 해볼 것인데요. 새로 바꾼 분필로 해가지고 정리만 한번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수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수도 변천부터 그리고 중앙집권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누구인가? 중앙집권 체제, 왕의 힘이 강해지는 중앙집권 국가의 가장 기초를 만든 인물들, 그들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왕이 형제상속, 왕이 부자상속,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불교를 누가 공인했는가? 불교 공인 그리고 법치국가의 기반이 되는 율령은 누가 반포했는가? 율령 반포. 요것도 같이 적어볼고요. 그리고 나라마다의 귀족회의는 어떻게 됐을까?
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쭈르륵 정리를 해볼게요. 색깔로 통일합니다. 고구려는 빨간색, 백제는 노란색, 그리고 신라는 파란색. 자, 고구려부터 갈게. 고구려의 수도. 자, 부여에서 남아있었던 주몽 세력이 산간지대였었던 졸본에서 나라를 형성을 했고, 졸본에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렇지, 요리왕 때 국내성, 그리고 장수왕의 남진정책 어디야? 평양천도까지. 좋아요. 자, 그리고 중앙집권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왕 누구냐? 원래는 계로부, 순노부, 관노부, 전노부, 전노부, 계로부, 순노부, 관노부, 소노부, 전노부까지 돌아가면서 왕위를 했었다가 이제 계로부 고씨만 왕위를 독점할 수 있도록 세습 체제를 바꿔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앙집권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왕은 누구예요? 태조왕이 되는 것이죠. 태조왕. 자, 왕위 형제 상속 보겠습니다. 왕위 형제 상속. 누가 형제 상속 체제로 바꿨어? 태조왕. 그리고 부자 상속은 고국 천황 때 이제 아빠와 아들끼리 상속하는 체제로 바뀌었었고, 불교를 공인했었던 사람은 바로 4세기 소수림왕, 광개토대왕의 큰아버지. 자, 그리고 율령을 반포했었던 이는 누구였습니까? 마찬가지 소수림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고구려의 귀족회의는 누가 발표합니까?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제가회의에서 가장 높은 책임자를 고구려에서는 대대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 이제 백제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